이 당시 농민들은 그냥 수탈하면 수탈하는 대로 당하던 그런 이제 무력한 농민들이 아닌 거죠. 5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이날이 바로 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1894년 5월 11일에 전봉준이 주도하는 이 동학농민군이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황토현에서 관군을 꺾고 이제 대승을 거둔 그 날을 기념해서 그 5월 11일을 그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과거에는 동학난이라고 불렀었고, 또 때로는 동학농민전쟁 이렇게도 부르고,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고, 동학농민운동 이렇게도 부르고 많이 불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동학은 그 당시 조선왕조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던 혁명의 이념이 있었고, 그 혁명의 이념을 실천을 했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대단히 전개 과정이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쉽게 그 갈래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갈래를 잡으려면 먼저 동학에서 천주교로 바뀌는 전체 큰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자세한 건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교주만 말씀드리면 초대 교주가 최재우 선생이었다가 2대 교주가 해월 최수영 선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대 교주가 손병희 선생, 4대 교주가 이제 박인호 선생이 되는데,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그 일들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은 되겠습니다. 동학은 이름 자체가 동학이니까 서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극도로 존중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자 철학이자 종교가 동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 선생의 반외세 사상과 최수영 선생의 반봉건 사상이 결합되면서 동학은 사람이 하늘님이다 라고 하는 데서 개인구원 사상을 구현하고,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구원, 그 반외세 반봉건을 실천함으로써 자신들이 살던 그 땅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회구원 사상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극도의 신분제 사상에 젖은 조선 왕조, 그리고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한 서양이라든지 일본 세력, 이런 세력에 맞서가지고 동학이 그 반봉건, 그 반외세의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니 해도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봉준과 김계남 그리고 손화중, 이 세 분을 흔히 이제 동학 삼거리다라고 해서 동학의 걸출한 인물이다, 영웅이다,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 일가 쪽에 가보면 전봉준 선생 동상을 세워놨죠.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세운 것은 잘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전봉준 선생,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세운다 그러면 가장 핵심 장면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전봉준 선생에게 물어본다면 당신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종로일가에서 온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일본군의 관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는 거를 형상화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세우려면은 전봉준 장군이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을 지휘하는 장면을 넣든지, 아니면 창의문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을 형상화하든지 해서 그 동상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봉준 장군의 생애를 기리게 하고, 전봉준 장군이 꿈꿨던 나라까지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동상이어야 되는데, 체포돼 가지고 죽으러 끌려가는 그런 동상을 세우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이제 전봉준 장군이 동학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됐죠. 그래서 오지영이라는 분이 동학사라는
뭐 책을 쓰면서 동학의 북접은 최시영 중심, 남접은 전봉준 중심 뭐 이래가지고 양자를 상당히 갈등 구조로 그려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시각입니다. 뭐냐면 최시영 선생은 동학 전체의 교주가 되고 전봉준 장군은 그 산하의 접주, 집강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양자를 뭐 나란히 놓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동학의 그 최시영 선생이 처음에 무조건 농민들이 봉기하는 거를 반대한 건 아니죠. 다 어떤 순서를 거쳐가지고 동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교조 신원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동학이 실제적으로 봉기하기 그 전에 교조 신원 운동, 그러니까 교조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최재우 선생을 그 신원시켜 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라고 하는 운동을 먼저 일으키죠. 그래서 처음엔 조정의 상소문도 올리고 실제 봉기하기 2년 전쯤에는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교도 40여 명이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복합향소를 올립니다. 이 복합향소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상소문이란 건 다 양반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양반들이 아닌 일개 상민들이 광화문 앞에 끌어엎드려가지고 우리 교주 최재우 선생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니까 신원시켜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광경을 보고 뭐 해외 공관 외교관들이 상당히 해괴한 광경이다 라고 해서 인심이 흉흉했다는 거죠. 이 요청이 이제 계속 이제 거부가 되면서 각 지방에 그 문란한 행정과 이제 맞물리면서 혁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녹두 장군 이제 전봉준이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도 여러 번 농민들이 모였어요. 이때 이미 다 욕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뭐 역도로 몰아가지고 사교로 몰아가지고 재산 뺏거나 하는 행위를 그쳐라. 그리고 정치 아주 백성들을 갖다가 수탈하는데 이런 잘못된 정치를 중단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이 동학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이라는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단이라는 전국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요구를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민씨 척족 정권과 고종 이 사람들은 벼슬팔이에 여념이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벼슬을 팔아가지고 그 부임을 하는데 부임한 사람이 부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 사람한테 또 벼슬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아주 정치가 문란했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나오는데요. 과거 급제자도 다 돈 받고 팝니다. 그래서 과거 급제자들이 그 과거 급제를 돈 받고 파니까 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강화학파 양명학자인 이건창을 시험관으로 임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창이 아주 깨끗하게 부정부패 없이 과거를 처리하니까 난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되죠. 그러면 또다시 자리를 팔고 하는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전부 다 이제 지방관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 돈 주고 관직을 샀으니까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수탈하는 게 아주 이제 고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 고부에는 동진강이 있는데 그 동진강에 보가 있는데 또 다른 보를 백성들을 동원해서 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수세 물재를 갖다가 아주 이제 높게 매겨가지고 그 보를 갖다가 만석보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만석보 수세 물세 때문에 아주 고초를 겪게 되죠. 여기에 또 이제 전봉준의 아버지가 이제 전창혁이라는 분인데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물세를 감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이제 또 곤장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효충을 으뜸으로 삼는 조선 시대의 전봉준 같은 경우 자기 아버지가 당연한 수세 경감을 요청하러 갔다가 이제 맞아 죽게 되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뭐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아들인 전봉준이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대표해가지고 물세 수세를 갖다가 감해달라고 요청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사발통문을 만듭니다. 사발통문은 뭐냐면 그 사발을 엎어놓으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을 쭉 쓰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동그란 데다가 이름을 다 쓰기 때문에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게 하는 게 사발통문이죠. 이때 전봉준이 그 동학교도들 농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사발통문을 쓰고 나서 몇 가지 이제 사항들을 결의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겠다 이겁니다. 이 당시 농민들은 그냥 수탈하면 수탈하는 대로 그냥 당하던 그런 이제 무력한 농민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주영, 그러니까 이제 전라북도니까 전주가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죠. 그래서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 서울로 곧바로 진격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죠. 그러니까 이 결의문을 보면 이미 이때 동학이란 조직을 가진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조선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한 이제 사상이 있고 조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부 관할을 이제 습격해가지고 징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자를 다 거둬다가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만석보를 갖다가 허물어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이제 오르게 되는 건데요. 조선 조정이 이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듣고 대단히 놀라죠. 놀라가지고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다가 예전 같으면 아주 강경하게 진압해서 전부 다 사용시킬 텐데 이미 이제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숫자도 상당히 이제 많다는 걸 알면서 군수를 박명원이라는 인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명원이 그 농민들을 위로를 하니까 그 신임군수가 와가지고 타협안을 제시하니까 누그러졌는데 이때 이용태라는 인물이 안핵사로 와가지고 봉기에 가담했던 농민들을 색출하고 끌고 가고 구타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전봉준이 다시 이제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조정에서 뭐 800명의 군사를 내려보냈는데 이미 중간에 다 도망가요. 이미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군사체제가 다 이제 무너진 그런 상황이죠. 양반들은 그 군포, 요즘 말로 하면 병역제를 안 내고 상민들만 병역제를 이제 받기 때문에 군대가 거의 해산되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문란해져서 겨우 800명 내려보냈는데 중간에 대부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군사를 다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황토현에서 동학농민군과 그 전투를 벌였는데 동학농민혁명군이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놀라가지고 타협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타협책이 뭐냐면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이제 황토현에서 승리를 하고 전주현까지 점령을 하게 되니까 전주화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그 전주 화약을 맺어서 동학농민혁명군은 더 이상 서울로 북상하지 않고 대신에 전라도 지역을 동학농민들이 자치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라도에 53개의 이제 집강소라는 것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은 금구라는 곳에 대집강소를 두고 그 전라 이제 좌도 왼쪽 좌도를 갖다가 다스리게 되고 김계남은 남원의 자리를 잡고 남원에 대집강소를 설치하고 전라 우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봉준과 김계남 중에서 이 김계남이 훨씬 더 강경파예요. 그래서 김계남은 원래 이름이 김영준인데 이름을 개남으로 고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남조선을 개칭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개남으로 고친 거죠. 그러니까 전봉준은 사실 뭐 조선 왕조 자체를 완전히 뭐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상보다는 그 임금 옆에 고종 옆에 간신들을 다 제거하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겠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반해서 김계남은 조선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혁명의 이념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 김계남이 가장 이제 악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배층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들이고
김계남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더욱 강한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동학농민혁명군이 전주화약을 맺은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사기술에 걸려든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전주화약을 맺어가지고 동학농민혁명군을 그 전주에 묶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군사를 끌어들여서 이제 농민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건데요. 뭐 이 대목에 이르면 조선 왕조는 이미 옛날에 이제 망했어야 되는 왕조인 거죠. 자국의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정치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사가 진주로 하면은 일본군도 진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에 진주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쪽에다가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선에 난리가 났는데 빨리 청나라 군사가 가라. 우리 일본군은 안 간다.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의 실권자였던 이홍장이 일본의 이런 말을 진짜 사실로 알고 그 일본은 안 온다 그러니까 우리 청나라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천진에서 이제 북양함대 일부를 보내는데 청나라 군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먼저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판을 짜놓고 청나라를 끌어들였는데 청나라에서 일본의 관계를 그 눈치채지 못하고 일본의 관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곧바로 인천에서 서울로 북장해가지고 이제 민씨 척족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뭐 섭정으로 삼게 되는데 이때 또 대원군이 그래서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죠. 그러니까 한때 쇄국 정책을 실시했던 대원군이 또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니까 이 당시 조선 말기에 정치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어지러울 정도의 행보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조정의 정권을 장악하니까 전봉준을 비롯한 김계남, 손아준 같은 동학의 맹장들 그리고 그 동학의 교주였던 그 최시영 선생은 2차 봉기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봉기는 당시 조선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반봉건 봉기였다면 이 2차 봉기는 바로 일본과 관군이 한편이 돼가지고 그 일본군과도 싸우는 반봉건 반외세의 임무를 띈 그 봉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제 2차 봉기에서는 주로 조선의 관군보다는 일본군들이 앞서 싸우게 되는데 이 당시 일본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했고 그리고 당시 이제 서양인들로부터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아주 정규군이죠. 여기에 반해서 조선 농민혁명군은 뭐 무기라고 해봐야 관하에 있던 무기 일부와 그다음에 뭐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쓰는 죽창 정도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에 있던 우금치에서 아주 뭐 한 7일 정도에 걸쳐서 수십 차례 전투를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은 비 오듯이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김계남도 이제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그 제기로 모색하게 되는데, 김계남은 일찍이 잡혀가지고 그 목이 베어졌고, 전봉준 장군도 그 김경천이라는 같은 이제 교우의 밀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기가 일어날 땐 들불같이 막 모이지만 이것이 조금 이제 패배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내부에서 그 배신자가 나오는 게 이런 이제 운동, 혁명의 아주 상례입니다. 그래서 전봉준이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서울로 끌려와서 일본이 전봉준을 회유하려고 하는데 회유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하는 뭐 그런 노래들이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봉준 장군을 기리는 노래고, 이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갑오년이기 때문에 갑옷에 뭐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때가 갑오년 다음에가 을미년,
그다음에 이제 병신년이라서 갑옷에 이 갑오년에 다 일어나자. 을미적 그 다음에 을미년에 을미적 때다가 그 다음에 병신년 되면은 못 간다라고 해서 이 갑오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본군의 우수한 화력과 일본의 앞잡이가 된 조선 조정의 진압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동학교도들이 참사를 당하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싸움에서는 실패했지만 결국 이 동학농민혁명이 뿌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의병전쟁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3.1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 때 얼마나 많은 이제 피해를,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받느냐라고 하면은 1919년 3.1혁명이 일어나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꾸릴 때 각 지역 대표들을 임시의정원의 그 의원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호남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선임할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동학농민혁명에서 호남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충청도가 피해 입었고, 경상도가 이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런 이제 혁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조 500년 동안에 농민들이 동학이라는 자산과 그 다음에 동학교단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조선 왕조를 새로운 왕조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이제 혁명 운동이라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